저희가 최근에 굉장히 자주 경고를 했었는데 지금 저축은행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죠. 저희가 항상 저축은행 뭐 발표되기 전에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금 저축은행을 비롯한 이금융권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넣어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 5천만원 하면 5천만원을 넣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 계산을 해서 요즘엔 저축은행 예금이자가 높은 편이니까 한 뭐 4천 정도 넣어두신다든지, 그리고 만약에 그쪽에 전재산을 넣어두시면은 위험하니까 어느 정도는 1금융권으로 돌려서 당장 그게 막혀가지고 뱅크런이 나서 예금자 보호 한도로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돈이더라도 당장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럼 내가 그동안에는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잘 분산해서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1분기 저축은행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순이익이 78% 급감했고 이자 비용은 2배로 급증을 했다. 문제는요, 저희가 저축은행 위험하다 라고 했을 때 모든 저축은행이 다 위험해요. 새마을금고 위험하다, 모든 새마을금고가 다 위험해요. 이게 아니죠. 위험한 저축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거기서 터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번져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벌써 79곳 그래서 순손실을 내면서 적자 전환한 곳들까지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2분기엔 더 심하다는 거죠. 왜냐면 2분기에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PF 문제가 있죠. 이 부분 좀 이따가 더 자세히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자금 조달 비용, 기준금리 안 올라갔는데요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저축은행에서 그 시중금리, 예금금리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면 이 부분도 부담이 되죠. 그래서 수식년 경쟁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2분기도 상황이 좋지가 않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저축은행도 지금 금리 올려서 대응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금리를 왜 올리고 있어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왜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냐? 돈이 빠져나가니까요. 그래서 투신 잔액이 지금 3조 가까이 빠져나갔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손 충당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 거죠. 대손 충당금이라는 게 뭐예요? 위험을 대비해서 적립하는 금액이죠. 그러면은 위험이 커지고 있다. 내가 빌려준 돈이 위험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대손 충당금을 적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젤3가 적용되면서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을 적립을 하는 거죠. 그런데 대손 충당금을 적립을 하려면요, 내가 가진 돈이 많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한테 100만원 빌려줬는데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위해서 100만원 정도는 쓰지 않고 통장에 넣어놔야 돼요. 근데 200만원, 300만원 빌려주면 그만큼 대손 충당금을 200만원, 300만원으로 늘려야겠죠. 근데 그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저축은행은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월급 받느냐, 이런 게 아니죠. 뭐예요? 예금 통해서 확보를 하든가 아니면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든가 아니면 뭐 채권을 발행을 하든가 뭐 이런 형국으로 갈 텐데, 투자는 지금 족족 상황이 좋지 않죠. 특히 부동산 PF 이런 고수익 쪽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부동산 위기가 터지면서 지금 건설사들 상태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예금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자금을 늘리는 거예요. 왜 금리를 올리냐? 정부에서 저거 누른 거예요. 정부에서 관치금융으로 눌렀다고 그랬죠. 건드려도 될 게 있고 건드려도 안 될 게 있는데 금리 같은 경우는 건들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인플레이션 심하니까 통화를 긴축을 해야 되는데, 통화를 긴축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은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동결이 날 수가 있는데, 통화 긴축이 아니라 경기 침체로 인플레이션이 잡히게 되면은 이건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눌렀어요. 근데 금리를 누르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 어때요? 대출을 받아가고 예금을 빼가요. 예금 금리라는 것 자체가요, 적어도 물가 상승률 이상 정도는 나와줘야지. 예를 들어 물가가 5% 올라가는데 금리가 4%예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100만원짜리의 물품은 1년 뒤에는 105만원을 주고 사야 돼요. 그런데 내가 1년 동안 은행에 넣어놨더니 104만원 밖에 안 돼서 그때 100만원짜리 안 샀으면 지금은 내 돈 만원을 더 보태서 사야 돼요. 이런 걸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거죠. 진짜 금리가 마이너스라서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런 경우 보통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금이 빠지죠. 예금에서도 빠지고 대출은 금리 낮춰주니까 더 빌려가고, 그러면은 대손 충당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금액이 빠져요. 특히 이금융권은 더 심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금리를 조금씩 올릴 수밖에 없는 거다. 예금 금리를. 그런 상황에서 지금 1금융도 올리고 있죠. 1금융도 올린다는 소리는 2금융에서만 돈 빼가는 게 아니라 1금융에서도 돈을 많이 빼간다. 그러니까 지금 은행에서는 뭘 하고 있어요? 은행채를 발행을 많이 하고 있죠. 왜 은행에 돈이 없느냐? 작년에 은행채 발행 못 하겠어요. 레고랜드 사태 터졌다고 은행에 굉장히 지금 요즘 많은 걸 바라고 있습니다. 은행이 뭐 대출도 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부실한 대출도 계속 연장해가지고 버틸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부동산 PF 2금융권에 문제 생기니까 그것도 지원해줘야 되고, 금리 때문에 힘드니까 금리도 낮춰줘야 되고. 그러니까 채권까지 못 찍게 만들었어요. 그게 올해 찍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올해 채권 만기가 굉장히 많죠. 왜 많아요? 그 전에 찍은 게 많으니까. 그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들을 은행에서는 메꿔야 되는데 이제 규제가 풀렸죠. 채권을 발행을 하도록 만들어줬으니까. 그래서 지금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금 예적금 금리도 따라 올라가고 있고, 기준금리를 밑돈 예적금 금리가 지금 3.7에서 3.8 수준까지 뛰었다. 즉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채권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돌 때 언론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요, 이제 곧 금리 인하다. 시장은 금리 인하를 말하고 있다. 억지로 눌러놨는데 시장이 금리 인하를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 어때요? 그러면은 3.7에서 3.8이면 금리 인상 한 번 더 해야 된다. 시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런 기사는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죠. 그렇다는 거고,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금융채 금리 최근에 좀 안 뽑았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뽑아봤습니다. 지금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뭐 잠깐 떨어졌다 올라가는 경우도 없이 그때보다 더 올라갔다. 계속 저점에서 지금 금융채 5년 같은 경우는 0.24%포인트 정도 올랐고, 6개월 짧은 거 같은 경우는 0.33%포인트 정도 올랐다. 계속 이렇게 금융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자, 금융채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은행채 금리 같은 경우는 올랐다가 조금 떨어졌다 이런 경우도 조금씩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또 뭐 이야기하는 곳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 금융채라는 거는 은행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 금융기관을 더해서 만든 건데 다른 곳들은 더 심각하다는 소리죠. 지금 그래서 금융채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고, 이 부분은 6월, 7월 넘어가면서 계속 시중금리 인상을 압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저축은행은 지금 연체율이 높다고 그랬어요. 연체율이 지금 높다. 5%를 넘겼다. 근데 요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는 20% 육박했는데 지금 5%는 괜찮다,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는 바젤 2였고 지금 바젤 3예요. 더 많은 대손 충당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5%가 20%랑 맞먹는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때 20%일 때 예를 들어 20만원이 필요했다면 요때 5%일 때는 5만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10만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 첫 번째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죠. 문제는 이게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에서요, 자, 2011년 저축은행 사태 터졌을 때 그때보다 지금은 금리를 막 찍어 눌러가지고, 우리 그때 뭐라고 그랬었어요? 주담대 금리 막 8% 넘는다, 상단. 근데 지금 한 6%, 막 5%대까지 떨어졌다, 6% 막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이라서 누르고 있는데도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위험하다는 소리예요. 그것도 정부에서 돈 풀면서 눌러서. 여기에다가 저축은행이 또 투자 많이 한 곳이 부동산 PF죠. 부동산 PF 지금 한개 기업은 15.5%, 한개 기업은 어떤 곳이다? 돈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곳, 대출 이자도 못 내는 곳이 15%다. 건설사 한개 기업은 비중은 적은 편입니다. 다른 비중에 비해서. 그런데 PF 연체액이 지금 3배가 급증했다. 뭐 많이 증가한 데는 13.8%나 증가했고, 올해 초죠? 그 다음에 떨어진 곳도 있긴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 3%, 1.79에서 4.81까지 3배 정도 올랐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아까 2분기에 위험하다는 연체율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PF 부분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은 앞으로 계속 확보를 해야 될 텐데, 문제는 1금융이 금리를 내리고 있으면요, 2금융에서는 그래도 부담이 덜합니다. 조금만 올려도 1금융보다 금리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넘어오는데, 1금융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으면은 2금융에서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빨리 올려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게 어느 정도 넘어서게 되면요, 언발의 오줌 누기가 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일시적으로는 유동성을 확보를 할 수 있겠지만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나는 거죠.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너한테 돈을 벌게 해줄게. 나한테 투자를 해봐. 내가 이자 10%씩 줄게. 1,000만 원을 투자했어요. 100만 원을 줘. 다음에 또 2,000만 원을 투자해요. 그러면은 앞에 것까지 해가지고 300만 원을 줘. 이런 식으로 진행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자금을 확보는 할 수 있는데 내가 거기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폰지 사기라고 하죠. 그런 걸. 그래가지고 진짜 폰지 사기꾼들은, 저축은행이 폰지 사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폰지 사기꾼들은 어떻게 해요? 원금에서 떼서 돌려주고 원금에서 떼서 돌려주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만들어가지고 한꺼번에 딱 투자금이라고 많이 받았을 때 나르죠. 근데 만약에 폰지 사기가 아니라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다. 그런데 수익이 안 나는데도 계속 그렇게 돌려줘야 된다 라고 하면은 거기는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축은행이 그런 위기가 눈앞에 닥쳐왔는데 그런 시기가 오게 됐다. 여기가 건전성이 굉장히 떨어졌다. 이게 소문이 딱 나게 되면은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 은행 무너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안 걸렸죠. 우리나라는 더 빠를 거예요. 스마트폰 어마어마하게 빠르니까. 자영업자 문제도 있죠. 자영업자도 심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자영업 연평균 소득이 1952만원입니다. 1952만원이면은 월 160, 70 정도 가져가는 거죠. 월 160, 70 정도면 최저시급도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자영업자 대출을 저축은행에서 많이 받았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미국도 작은 블랙홀 돼서 뱅크런 더 터질 수 있다. 이야기가 나온 게 뭐예요? 이번에 대규모 국채가 금융시장에 쏟아진다. 자, 디폴트 날까봐 합의를 했죠. 합의를 해서 이 국채가 쏟아지는데 문제는 이 국채가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면은 은행에 갈 돈이 줄어들고, 은행에 갈 돈이 줄어들면은 은행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자금이 부족해서. 뱅크런이 그렇게 났었다. 이런 것까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도 상향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2억으로 올린다. 자, 그러면요. 지금 요즘에는 안전한 정책이라는 게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안전할 때는 괜찮죠? 안전할 땐 괜찮은데 위험할 때는 뭘 해도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몸에 좋은 것도 상황에 따라 다른 건데 이런 정책도 보시면 보호 한도 2억으로 올려주면은 나쁜 정책은 아니죠? 보호 한도를 최대 2억 원까지 증액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금자 보호 한도가 2억이면은 내가 5천만 원 넣을 게 아니라 2억을 넣어놓으면 되겠네? 2억까지는 안정이 되니까. 그런데 반대로 지불해야 되는 예보료가 인상이 된다. 그러니까 예금 늘어나는데 보호 한도가 늘어나면은 은행권에서 보험료도 더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예금 늘어났으니까 그 부분도 계속 해줘야 되고 이자도 내줘야 되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이게 다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금자 보호 한도는 안정될 때 늘려야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늘리면요 장단점이 공존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처럼 지금 전반적으로 저축은행 상황이 계속 악화가 되고 있다. 물론 여기서 저희 지점은 괜찮은데요, 그 지점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확인하실 수 있는 지표들을 확인하시고 그 지표를 확인했을 때 우리 지점은 굉장히 안정적이다. 대손 충당금도 충분히 있고 그 수익도 충분히 내고 있고 위험한 대출도 거의 없다. 여신도 거의 없고. 그래서 모든 저축은행이 다 안전하냐? 아니죠. 점점 더 위험해지는 저축은행들이 늘어나고 있고 올해 1분기에는 손실이 난 곳도 79곳이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내가 이자를 더 준다고 지금 막 저축은행에서 예금 금리 막 올린다고 쉽사리 넣어놓고서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근데 문제는 뱅크런이 나게 되면은 하루 이틀 막 한 일주일 정도의 길게 사람들이 돈 빼가서 나가는 시기가 아니라 요즘에는 스마트해진 시기이기 때문에요, 내 돈이 어느 순간에 보장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까지 잘 확인해 보시면은 지금 경제위기 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문제들이 금융권까지 번져서 약한 고리부터 공략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내 자산은 잘 확인해서 내가 알아서 잘 지키셔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